그래서 우리 강수연 국민 배우를 이야기하면 또 임권택 감독을 또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바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또 국제 영화상을 받을 때 임권택 감독의 감독 작품에 출연을 해서 또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임 감독님이 우리나라 어떤 감독의 대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임 감독님하고의 어떤 특별한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임권택 감독님은 올해가 데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두만강아 자리거라라는 영화로 62년에 데뷔를 했죠. 데뷔를 해서 올해 60주년을 맞이했는데, 임 감독님이야말로 한국 영화를 이끌어 오신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특히 저는 이제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가면서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88년에 제가 부임하던 해에 몬트리올 영화제 임권택 감독의 아다다가 경쟁 분야에 올라갔기 때문에 감독님과 주연 배우인 신혜수를 모시고 제가 몬트리올 영화제에 가서 수상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많이 했죠. 그때부터 감독님하고 좀 친해졌고, 그 다음에 89년에 모스크바 영화제 아제아제 바라제 갖고 가면서 더 친해졌고, 또 루마니아 서로 한국하고 수교되면서 감독님하고 같이 갔었고, 그 후에 인도 영화제 또 같이 함께 가고 하면서 굉장히 가까이 모시게 됐습니다. 현재로서 보면 80대의 감독과 제가 아마 거의 유일하게 영화계의 노소, 젊은 영화인들과 원로 영화인들과의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임권택 감독은 하여간 60년 동안에 특히 한국의 미를 영화 속에 담아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데 있어서 탁월한 역할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달빛길 511을 통해서 한지를 알리기도 하고, 취화선을 통해서 한국의 미술을 전통 미술을 알리기도 하고, 시바지나 아제아제 바라제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불교 문화를 또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영화사 쪽으로 봐도 전 세계 처음으로 수상을 한 분야가 시바지거든요. 그 87년에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칸 영화제 올해가 70년 중반을 넘어섰는데, 2000년에 처음으로 칸 영화제 그 임권택 감독이 만든 춘향전이 경쟁에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2000년이고, 그 이후에 또 칸 영화제에서 취하선 갖고 2002년에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처음으로 경쟁에 올라가고 또 처음으로 부문상을 받도록 한 것이 바로 임권택 감독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임권택 감독님은 한국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님의 그 서편제 영화가 단성사에서 1993년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 단성사의 서편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표를 끊기 위해서 한 100m 정도를 100m 정도를 줄을 섰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성사에서 최장 상영을 했는데 6개월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화 그림을 극장에다 걸지 않습니까? 그 영화 그림이 색깔이 바래서 느티할 때까지 그게 방영이 됐던. 그래서 그 서편제 대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이 그렇게 의미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임권택 감독님의 그 여러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영화화해서 그거를 세계적으로 잘 알렸었는데,
특히 서편제가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네. 또 임감독의 그 장군의 아들이 그 단성사에서 그 개봉이 돼가지고 그 이제 서편제보다 앞서서 그래서 6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그 광장에서 그 이 기념 행사도 갖고 했어요. 그땐 단관 시대니까 멀티플렉스 극장이 없을 때고 그래서 말씀하신 서편제가 100만을 넘게 기록을 했는데 그는 지금 같으면 이게 1000만 관객 동원한 거나 똑같습니다. 정말 단관에서 1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광화문에 직장이 있어서 종로는 이제 하도 많이 가봤는데 그때 장군의 아들이나 서편제를 상영할 때마다 그 일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네, 네. 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렸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국제상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뭐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미나리 등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수상을 받는 기저에는 우리 이 원장님의 그 밑에 베이스를 잘 깔아놓으신 그러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가 국제 영화계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것인지. 1960년대 나온 한국 영화들도 상당히 좋은 영화가 많아요.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던 뭐 역시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 같은 영화도 굉장히 우수한 영화죠. 그것이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각광을 받지 못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기면서 이제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하면서 3대 영화제에서 이제 계속 수상을 이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산영화제가 그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죠.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영화들이 계속 그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한국 영화가 굉장히 다양성을 갖기 시작을 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영화의 검열 제도가 없어지고 등급제로 바뀌면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좀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2000년 초반부터 나왔던 쉴이라든가 공동경비구역, JSA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다양성의 영화의 문을 연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보편성에 관한 겁니다. 한국 영화들이 그렇게 다양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오기 시작을 했고 또 각국과의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들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3번째는 역동성입니다. 한국 영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첨단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이 IT 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IT 산업과 한국의 전통미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띠면서 자연히 한국 영화가 역동성을 띠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을 했다고 이제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근래 들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각광받게 된 연유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그 유 원장님의 그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유 원장님께서 국제영화제 관계자들과 공식 석상에서만 친분을 맺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영화인들을 그 국제영화제 관계자들에게 알리는데 큰 보이지 않는 힘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영화계가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그렇게 각광받을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우리 이 원장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해외 영화계 거장들하고의 관계는 계속 친밀하게 유지를 해오고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런던 갔을 때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틈을 내서 그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영국의 영화 평론가로 한국 영화를 세계에 많이 알린 그 토니 레인서 같은 분과 이제 점심을 같이 한다든가, 또 이란의 거장 감독으로 한국 영화를 알리는데 또 역할을 했던 모센 마프말바프 감독 가족들도 런던에서 만나서 서로 뭐 인사를 하고 점심도 같이 하고, 파리에 들렸을 때도 한국 영화를 알리는 데 역할을 했던 평론가들, 그 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드 에스벌이라는 분, 뭐 이런 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아직도 이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가능한 외국 사람들하고의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죠. 예컨대 뭐 하와이 영화제를 창설한 지넷 볼슨이라는 여성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저는 선물 갖고 비행기 타고 결혼식장에 하와이까지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그 다음 날 오고, 또 인도네시아에 그 우리나라의 김지미 같은 국민 여배우 크리스틴 하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식당에 다니면서 돌솥 비빔밥을 굉장히 잘 마시고 있다, 먹고 있다, 부산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왔다, 그런 얘기를 남기고 돌아가면 저는 돌솥을 사가지고 한 2개를 또 인도네시아에 붙여드리면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크리스틴 하킴의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왔었기 때문에 또 친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때 경쟁에 올라갔던 취하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취하선이 감독상을 받는데 조금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하고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있죠. 거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해보니까 외국의 저명한 감독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그 무슨 폭탄 클럽인가요? 네, 예. 술 잘 마시는 클럽이 있어요. 타이거 클럽이라고. 타이거 클럽. 예, 예. 그 타이거 클럽은 지금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데어리 프레모, 대만의 세계적인 감독인 호우 샤오시엔. 옛날에는 로텔담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지만 지금은 태국의 세계적인 감독인 아피차퐁이라는 감독의 프로듀서를 맡아서 영화를 함께 제작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죠. 한 분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번에 런던에 가서도 그 사이먼 필드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또 같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태국의 아피차퐁 감독의 영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아피차퐁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어떤 공식석상에서만 의례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맺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대인관계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해 주신 김동호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